사고력이나 응용력이 생기는 거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렸고 3, 4번은 이제 뭐 같은 얘기인데 뭐냐면 결국에 아이들의 객관적인 수학 실력은 뭐냐? 그거는 시험 성적입니다. 그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다 시험을 봤죠. 근데 시험이라는 거가 가장 좀 중요한 특징이 있죠. 그게 뭐냐면 제한된 시간입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능력을 보는 게 시험이에요. 그게 나의 객관적 실력이에요. 평소에 공부할 때 뭐 30분, 1시간, 2시간 동안 수학 문제 풀어도 돼요. 한 문제 푸는데 30분 걸려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험이죠. 시험에서는 이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에 결국 이제 100분을 주고 30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한 문제 푸는데 한 3분 정도 써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고등학교 학교 시험은 한 20문제 정도를 주고 한 45분을 줘요. 그럼 한 문제 푸는데 한 2분 걸려요. 근데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시험을 보면 한 20문제 중에 한 5개는 좀 변별력을 가리기 위한 문제를 주겠죠. 좀 어려운 문제를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문제를 좀 풀어본 걸 약간 꼬아서 준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를 줘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문제를 보는 순간. 그러면 5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 푸는데 5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야 되니까 5문제 5 곱하기 보니까 25분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 몇 분 남았냐면 20분 남았어요. 그럼 20분 안에 몇 문제를 풀어야 돼요? 15문제를 풀어야 돼요. 근데 그 15문제는 이 아이가 이미 일반적인 문제집만 제대로 풀어봤으면 다 이미 풀어본 문제예요. 그래서 그 15문제를 20분 안에 풀는다는 얘기는 한 문제 푸는데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이 수학 문제를 푸는데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수학 문제를 풀려면 문제를 딱 첫 문장을 보는 순간 머릿속에 딱 생각이 나요. 첫 문장을 보는 순간 연속하는 세전과 이렇게 나와요. 그럼 바로 딱 식을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머릿속에 이미 그 암기화 수준이 돼 있어야지만이 그 15문제를 빨리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는 아이들이 뭐 95점, 100점을 맞는 아이들이 왜 100점을 맞냐? 그 아이들이 80점대 아이들과 가장 큰 특징은 가장 틀린 부분 뭐냐면 내가 아는 그 15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냐에 달려있어요. 만약에 15문제를 푸는데 30분을 썼다.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5문제를 풀려니까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2-3개만 풀려도 80점대가 나온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수학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이 시간 관리. 그리고 시간 관리라는 건 뭐냐면 자기 머릿속에 얼마나 그 체득화가 돼 있냐, 암기화 수준으로 체득화가 돼 있냐가 그 아이의 수학 실력을 그냥 대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 공부에 있어서 이 암기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암기를 뭘 해야 되는지를 좀 예시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첫 번째는 뭐 기본적인 용어부터 당연히 암기를 해라. 뭐 방정식, 항등식이 의미하는 것부터 외우라는 거죠. 근데 아이들이 노트 쓰는 아이들 거의 없잖아요. 수학 공부하면서 단어장 쓰듯이 그렇게 노트 정리하는 저도 별로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수학은 사실은 이런 기본적인 용어, 뭐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부터가 완전히 암기 수준으로 돼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뭐까지 돼야 되냐면 식을 세우는 방법. 이게 제가 아까 전에 수학 문제를 푸는 6단계를 얘기했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수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냐면 세 번째 단계, 식을 세우는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 식 세우는 방법을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제 시간 차이가 많이 벌어지는데 제가 실제로 많이 봤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첫 번째로 나온 문제예요. 연속하는 세자연수. 중학교 1학년 때 나오는 방정식 활용 문제예요.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학교 시험에서 잘 안 나와요. 너무 쉬워서. 근데 예를 들면 예비 중일 아이가 겨울방학 동안 중일과정 한번 예습을 했어요. 제가 문제집 열심히 풀고 왔어요. 그럼 제가 테스트를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딱 저 문제를 줬어요. 실제 제가 많이 봤던 사례예요. 근데 어떤 아이는 풀죠. 어떤 아이는 제대로 풀고 어떤 아이는 못 풀고 어떤 아이는 다른 방법으로 풉니다. 예를 들면 연속하는 세자연수가 480 8일 때 세자연수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어떻게 푸냐면 초등학교 때 자기가 썼던 방법을 총 동원하는 거야. 그래서 막 숫자를 대봐요. 141. 진짜 많아요. 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우리가 그 수능에도 빼곡하게 막 그런 거 적는 애들 있죠? 꼭 있어요. 어떻게든 한 문제 풀고 싶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막 대입을 해서 하면 풀 수 있죠. 그리고 이게 초등학교 때 그런 방법을 알려줍니다.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합이 45일 때 두 자연수를 가지고 그때는 방정식을 안 배웠잖아요. 그래서 유출을 하려고 숫자 대입해서 그렇게 의도를 합니다. 왜냐면 수학에서 그런 능력도 중요해. 하지만
중고등학교 때는 수학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아이가 그렇게 해서 10분, 15분에서 풀면 뭐예요? 학교 시험에서 그 문제 푸는데 10분 썼으면 나머지 문제 못 풀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만약에 식을 세우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연속하는 세 자연수의 딱 문장을 보는 순간 x-1, x 플러스 1 이 세 수로 둬서 풀었으면 이 문제를 푸는데 20초만 풀어요. 너무 쉬운 문제예요. 정도로 굉장히 쉬운 문제다. 이게 결국에는 중고등학교 수학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거는 사실은 문제를 푸는 방법이 많습니다. 하나만 존재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거기서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더 중요해요. 왜냐면 내가 내 실력은 시험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우는 방법을 외우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식을 쓸 줄 알아요. 식을 안 쓰면서 그냥 머릿속으로 해서 풀 수 있는 문제는 초등학교 때 말고는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절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식을 세우는 습관 이게 이제 굉장히 수학 공부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사실 뭐 이렇게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도 설명을 드렸지만 아이들이 이거를 그대로 실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제가 뭐 예전에도 이런 공부법 강연도 많이 하곤 했지만 아이들도 들으면 이해는 하죠. 아 맞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결국 수학 공부를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제가 얘기를 드릴 건데 왜 아이들이 이런 방법을 열심히 설명해주고 책을 뭐 학습법에 대한 책을 열심히 읽어도 왜 수학 성적이 안 오르냐 지금 교육의 한계에 있다는 거죠. 뭐냐면 첫 번째는 집합식 교육. 저는 너무나 익숙해요 이 모습이. 이게 어머님들은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평소에 항상 이런 게 아니라 고2 고3 되면 진짜 그냥 초토화됩니다. 그냥 이게 실제로 저 선생님이 수학 이렇게 수업하고 있거든요. 왜 고2 고3이 되면 이렇게 초토화가 되냐. 그러니까 이미 뭐 중학교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정도 되고 2, 3학년이 되면 이미 아이들 간의 실력 차이가 많이 벌어지죠. 그리고 예를 들면 선생님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너무 어렵게 가르쳐도 안 되잖아요. 맞죠? 너무 쉽게 가르쳐도 안 되니까 그냥 그래도 평균적인 난이도로 가르쳐요. 근데 잘 못하는 아이는 아무리 쉽게 가르쳐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이미 예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구멍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구멍이 너무 많이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개념을 쉽게 가르쳐줘봐야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잘하는 아이들은 들으면 쉽겠죠 내용이. 쉬우니까 그냥 자는 거예요. 어제 열심히 공부했으니까 오늘은 수학 이제 자서 좀 잠을 보충하자 이런 의미로 자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초토화가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 강의식 수업 자체가 수학 공부에 가장 안 맞는 거거든요. 이게 5명이라고 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학원 해봤지만 이게 정말 옆에 붙어서 1대1로 봐주지 않는 한 아이들 간에 서로 알고 모르는 게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80점대 아이를 모아놨다. 그리고 선생님이 수업을 한다. 그렇다고 애들이 다 똑같이 이해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방정식을 잘할 수 있고 어떤 아이는 도형을 잘할 수 있고 서로 이 알고 모르는 개념 구멍도 다 틀릴 거 아니에요. 모르는 개념의 구멍도 다 틀린데 그거를 선생님이 강의식으로 수업을 해봐야 어떤 아이는 이해를 하고 어떤 아이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수학 교육의 방식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종이책.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모든 교재는 종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참고서 다 종이로 돼 있지만 종이책이 편리한 점도 많죠. 필기하기도 좋고. 하지만 이 수학 공부에는 안 맞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학습을 하고 난 이후에 이 데이터가 남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센서를 하나 풀었어요. 딱 덮고 나서 자 이제 내가 뭘 할지 뭘 모르지라고 했을 때 답변을 해주지 않죠. 이제 기껏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틀린 거다 다시 풀기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예를 들면 요즘 문제들이 아주 잘 나오죠. 막 유형사에서 되게 잘 나옵니다. 근데 유형 289번 연속하는 세자연수는 이렇게 푸세요. X를 알려주고 밑에 문제를 딱딱딱 새겨줍니다. 그럼 누가 못 풀어요? 이 식 세우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건데 맞죠? 식 세우는 방법을 알고 사실 익히라고 그 문제를 준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딱 문제지를 줬고 그 아이한테 그 문제를 줬을 때 이 아이가 식을 세우는 방법을 기억했는지를 아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종이책으로. 절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종이책이 한계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지식이 계속 쌓이면 쌓일수록 구멍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구멍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이들이 이 종이책으로 자기가 부족한 부분을 메꾸지 못하는 단계가 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또 수학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수학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을 많이 쓰고 학원도 열심히 다녔는데 숙보자가 생기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60% 아이들이 나는 숙보자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가정된 수치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자 아까 수능 점수 분포표 보여드렸잖아요. 50점 미만 60%예요. 이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어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뭘 하냐면 학부모님들 나중에 이제 익숙하게 되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동네에 좀 잘 가르친다는 학원, 중고등학교 때 찾아서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아서 보내봅니다. 거의 효과가 없어요. 사실 이게 진짜 좀 상위권 아이들, 그러니까 부족한 2%를 메꾸기 위해서 가는 거는 괜찮을 수 있지만 사실은 대다수의 아이는 이렇게 좋은 학원 아무리 보내봐야 절대 성적이 안 올라요.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봐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지 못하잖아요, 학원이.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개념의 구멍이 무엇인지를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그런 학원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 한계가 되는 거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 결국 과외시켜야 돼요. 5 이상 정도 되면 거의 레파토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아무리 해도 안 오르니까 성적이 안 오르니까 개인 과외 선생님 불러가지고 좀 하죠. 그래서 그나마 좋은 과외 선생님 만나면 조금 효과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과외 선생님은 우리 아이만 봐줍니다. 우리 아이가 옆에서 문제 푸는 거 보다가 너 이거 틀렸네? 너 이거 중3 때 배웠던 뭐야?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좋은 선생님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나 효과가 있지, 사실은 대다수의 방식은 이제 수학 공부에 있어서 한계를 결국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학원을 했지만 저도 학원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많이 느꼈어요. 아무리 개인화된 수업을 하려고 해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방법을 고민했고, 저희가 이제 주목했던 거는 결국 교육의 트렌드도 이 데이터, 디지털로 가고 있다는 걸 이제 현상을 주목했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 수포자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사실 더 심각해요. 근데 수학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제가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국가의 경쟁력은 수학이죠.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야지 그 이공계 기초 과목이 다져지면서 좋은 인재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하기 시작했냐면 종이로 해도 안 되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지털로 공부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못하는 아이는 자기 수준에 맞게 좀 쉬운 거부터, 잘하는 아이는 좀 도덕적이고 어려운 거, 이렇게 개인화된 교육을 하니까 속도, 아이들의 당연히 받아들이는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포기하는 아이들이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디지털 혼합형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선생님은 있으면서 이런 디지털로 같이 공부를 하는 이 혼합형 교육이 이제 큰 흐름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현상을 주목했고, 결국에는 우리가 20년, 10년, 20년 전에 이런 강의식 수업에서 극복해서 하나의 새로운 방식으로 등장한 게 동영상이었잖아요. 이투스 이런 메가스터디. 근데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학은 절대 효과 없어요. 강의식 수업도 효과 없고 아무리 좋은 인강 들어도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방식이 이 개인화 학습, 자기 수준에 맞는, 자기가 알고 모르는 거에 따라 컨텐츠가 바뀌는 방식으로 방식이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노을이라는 회사를 2012년에 창업을 했고, 이 아이들한테 이 수학 공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든 이 써미 수학이라는 제품은 세계 최초로 이 과외 방식을 디지털화한 방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외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치냐면, 아까 전에 제가 예시로 보여드린 것처럼 아이가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보다가 문제를 푸는 단계를 보다가 어디서 막힌다, 그럼 그걸 알려주고 문제를 다시 풀게 해요. 이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수학 교육의 방식인데, 저희가 이거를 디지털로 그대로 구현한 거예요. 이 서밋 수학을. 서밋 수학의 뒤에 나오는데 이 드릴 다운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수학 문제를 틀렸을 때 이 스텝 바이 스텝을 쪼개주면서 이 아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 아이가 틀린 문제의 그 원인을 알 수 있는 이 방식을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고, 이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상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3년에 뉴욕시 교육청에서 주최한 이 수학 교육 소프트웨어 대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1위를 했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교육부 장관상도 받았고, 현재 미국의 이제 중고등학교 200개가 넘는 중고등학교에서 저희 걸로 실제로 수업을 합니다. 학교 수업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선생님은 있죠. 선생님 똑같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생님이 뭐 얘들아 오늘 방정식 뭐 이런 거 하면 방정식 설명을 해주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니네 이제 뭐 문제집 교과서 몇 페이지 풀어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잘하든 못하든 뭐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그냥 1번부터 그냥 순서대로 풀자 아이들이. 그게 아닌 거예요. 아이들이 이미 공부를 한 데이터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아이패드나 노트북을 꺼내서 수학 문제를 풉니다. 그럼 다 자기한테 맞춤형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 컴퓨터 화면을 모니터링 합니다. 누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있고 막 실시간으로 정보가 나와. 그럼 부족한 아이가 있으면 가서 도움을 주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하니까 뒤처지는 아이들이 많이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희 이제 실제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써미 수학이라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이제 저희가 대교를 통해서 써미 수학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했고 현재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1까지의 학교 내신 수학 기본 개념 학습하는 그런 제품으로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올해 말에는 초등학교 1학년 제품도 나오고. 그래서 이 써미 수학의 특징이 있어요. 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써미 수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왜 틀렸는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수학의 구멍이 무엇인지 구멍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해줄 수 있다. 써미 수학만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시중에 디지털 제품들 굉장히 많거든요. 다 뭐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뭐 AI, 뭐 웅진 AI 수학이다, 뭐 교원에서 뭐 레드펜 AI 수학이다 다 나왔는데 저희는 뭐 사실은 제품을 뭐 다른 회사들 제품도 보고 저희 미국 제품도 보고 다 보니까 근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 제품 어느 제품이든 미국의 제품이든 그 제품의 한계가 뭐냐면 이걸 보통 문제은행 방식이라고 합니다. 그냥 문제를 줘요. 딱 문제를 주고 그 안에 딱 풀다가 틀려요. 틀리면 정답을 알려주고 뭐 동영상을 듣게 해요. 근데 사실은 그리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데이터가 쌓이면 비슷한 문제 주는 거예요. 틀린 문제랑 비슷한 문제. 근데 이게 뭐 도움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은 수학 공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사실은 그 아이가 수학 문제를 틀렸다는 거는 그 뭔가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그 문제를. 근데 그 원인을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모든 제품들 시중에 나와서. 근데 써미 수학은 그게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어떻게 가능하냐? 제가 아까 써미 수학 드릴다운 기능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한번 체험해 보시면 바로 알 수 있는데 써미 수학에 이 드릴다운 기능이 있습니다.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는. 또 아이한테 뭔가 방정식 문제를 딱 줬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 문제를 딱 틀린 거예요. 그러면 드릴다운이 막 되기 시작합니다. 자, 너 이 방정식 문제 틀렸는데 그럼 첫 번째 뭐 이항을 해봐. 아이가 막 이항을 해보는 거죠. 그럼 맞았다 틀렸다 바로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 뭐 인수분해 해봐. 막 식을 쓰다 틀려요. 근데 아는 거예요. 너는 인수분해 예전에 배웠던 인수분해를 몰라서 이게 구멍이라서 이 방정식 문제를 틀렸구나라는 게 데이터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수학 문제를 틀리는 이유는 다 틀리다. 어떤 아이는 첫 번째 단계부터 못하는 아이도 있어요. 어떤 아이는 맨 마지막 단계를 못할 수도 있고 어떤 아이는 중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수학의 한 문제를 틀려도 그 원인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원인을 알아야지만이 그 아이한테 맞는 처방을 해줄 수 있어요.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그래서 이게 서비스 수학만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에요. 이 드릴다운이. 저희가 특허를 가지고 있거든요. 드릴다운의 기능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수학만이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문제를 푸는 걸 가이드해주고 분석을 해준다. 이렇게 막 데이터가 쌓입니다. 아이가 이제 막 한 달만 공부해도 막 몇천 개의 수학의 지식에 대한 데이터가 막 쌓여있어요. 서비스 수학. 그래서 그걸 이제 저희가 분석을 하죠.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하냐면 이게 실제로 저희 뭐 이렇게 뒤에 엔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점 하나하나가 수학적인 지식들이 수학적인 지식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뭘 알아야 뭘 이해할 수 있고 이 선후 관계가 있습니다. 이 연결 관계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머신러닝, AI 알고리즘의 이 머신러닝, 딥러닝이라는 방식으로 알고리즘을 분석을 하는데 왜 분석을 하냐면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알파고 아시죠? 알파고가 이제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세돌 프로기사를 어떻게 이겼냐? 알파고한테 옛날 우리 프로기사들이 주는 그 기보 데이터를 다 입력을 시킨 거예요. 그 알파고한테 학습을 시켰어요. 네가 이렇게 줬을 때 이렇게 줬을 학습을 시키고 나서 이세돌 프로기사가 어디다 딱 수를 두면 계산을 하는 거죠. 내가 옆에다 두면 이길 확률이 75%, 밑에다 두면 65%. 확률을 막 실시간으로 계산해서 가장 높은 데만 확률이 가장 높은 데만 두면 이기는 거예요. 이 정도 계산은 더 빠르니까.
그래서 이 우리가 서밋 수학에도 아이들이 학습을 하고 난 데이터가 쌓이면 그 데이터를 이 딥러닝 방식으로 분석을 해서 뭘 하냐면 예측을 합니다. 이 예측이 이 개인화된 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방식. 너 이거 틀렸으니까 비슷한 문제 풀어봐.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방식인 거고 그 미래를 예측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 여기 시간 복잡하지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아이가 수학 문제를 딱 지금까지 한 달을 공부했다. 네가 지금까지 공부한 데이터를 보니 너한테 그 다음 문제를 줬을 때 이 문제를 맞출 확률이 85%다. 이게 실시간 계산입니다. 85%다, 90%다. 이런 얘기는 뭐냐면 문제 정답을 맞출 확률이 너무 높은 거는 뭐냐면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그 아이. 그러면 그 잘하는 아이한테 굉장히 쉬운 문제 주는 거는 시간 낭비죠. 그러면 줄 필요가 없어. 추천해 주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어떤 아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보니 너한테 그 다음 문제를 줬을 때 네가 문제를 맞출 확률이 25%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저한테 문제를 주면 거의 틀린다는 얘기일 뿐더러 그 아이의 수준에 너무 어려운 문제. 그래서 문제도 주지 않아요. 그럼 어떤 문제를 주냐면 예를 들면 확률이 50%에 가까운 문제를 줍니다. 50%라는 얘기는 이 아이가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틀려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틀려도 이렇게 드릴다운 하면서 자기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딱 그 적합한 난이도의 문제가 출제가 된 거죠. 근데 그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떤 이 확률이 낮았던 25%였던 문제가 얘가 지식이 쌓이면 계속 올라갑니다. 25%, 30%, 40%. 나중에 50%가 되면 그때 그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중에 어떤 문제집을 풀어도 내가 알든 모르든 그냥 1번 1500번까지 그냥 순서대로 정말 무식한 방법을 풀잖아요. 그게 아니라 아이들마다 그때 알고 모르는 지식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적합한 문제를 줘야 된다는 거고 그게 바로 서민 수학에서 문제를 이제 개인화해서 추천해주는 방식이 바로 이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서민 수학은 인공지능 방식으로 진단과 처방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드릴다운 내가 문제를 왜 틀렸는지를 쪼개서 그 원인을 알고 넘어가고 거기에 맞는 문제를 추천을 받는 유일한 제품이다. 전 세계 유일한 제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을 강조드리고 싶고 당연히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학습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효과적인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아무리 좋은 교재가 있어도 아이들은 동기부여가 떨어지잖아요. 특히 수학 같은 과목을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 옆에서 이제 선생님이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으면 센터에서 선생님이 모니터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미국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모니터링으로 실시간 모든 데이터가 나와요. 어떤 홍길동이라는 아이가 몇 번 문제를 현재 풀고 있는데 몇 번 문제 틀렸는데 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지식을 몰라서 이 문제를 틀렸다. 이런 데이터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리고 5분 동안 답입력이 없어요. 그럼 또 그 알람을 줘요. 금방 가서 아이한테 좀 지도를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여주기 때문에 선생님이 정말 필요한 딱 학습 관리를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종이로 하면 사실은 아이가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맨 마지막에 가지고 와서야 채점을 해주면서 아는 게 한계인데 이 서밋 수학 제품은 실시간으로 모든 학습 관리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 우리가 이제 사실은 수학에 있어서 오답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 우리가 초등학교 때야 디딤돌 이런 문제 풀면 오답 많이 없잖아요. 맞죠? 중학교 이렇게 문제집 풀기 시작하면 오답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오답부터 정리하는 게 일이에요. 나중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필요한 방법이지만. 하지만 이 서밋 수학은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선생님 화면에 딱 보면 선생님이 그 아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거기서 이제 오답 노트 출력 버튼을 누르면 오답만 모아서 출력을 해줍니다. 그럼 아이가 당연히 그걸 가져가서 집에서 한 번 더 마무리 학습을 하면 완벽하게 이제 지식을 더 습득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이제 모든 게 데이터로 다 관리가 된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한테도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정보를 담아서 리포트를 제공해 줍니다. 이 서밋 수학이 핀포인트로 실시간으로 학습 관리를 해줄 수 있는 제품이고 아이한테도 굉장히 유용하고 선생님도 학습 관리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많은 아이 저희가 성적 향상 아까 전에 아이들이 나와서 인터뷰도 했지만 실제로 성적이 오른 케이스가 굉장히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6개월에서 금방 30점씩 오른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학습 효과에 있어서
검증을 받은 그런 제품. 이건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이건 좀 이제 아이들 관점에서 제가 좀 썼어요. 아까 전에 아이들이 뭐 리그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수학이 좀 어렵잖아요. 어렵고 지루하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 디지털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습 동기를 줄 수 있는 요소가 종이는 못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가 왼쪽에 이제 동기부여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이제 공부긴 하지만 조금 더 재밌는 요소를 이제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아이가 공부를 하면 성취도에 따라 별도 주고 배지도 주고 이런 게 이제 그 저희 서밋 수업 안에서 막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아까 전에 아이가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리그 시스템이라고 했어요. 리그가 이제 우리 아이가 여기 김포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전국의 아이들과 비교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서밋 수업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뭐 3만 명, 4만 명 정도 전국에.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이 비교했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아이한테 만약에 중1 아이한테 너 전국에 10,000명 중에 9,500등이야. 이러면 수학을 포기하겠죠. 더 하기 싫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게임도 그렇잖아요. 게임 누가 잘해요? 빨리 시작한 사람이 잘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애니팡 같은 거 보면 막 먼저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무조건 잘해요. 공부도 똑같잖아요. 먼저 하고 많이 하면 무조건 잘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게임적인 요소를 쓰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만약 저희가 리그라는 게 예를 들면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챔피언 이런 리그가 있어요. 못하는 아이가 이제 예를 들면 브론즈에서 시작을 하겠죠. 근데 브론즈에서 시작을 하다가 자기가 이제 실버로 바뀌어요. 사실 이게 별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굉장히 큰 보상감을 게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리그가 바뀌면 내가 업그레이드 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게임화된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의 동기부여를 주는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종이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재밌어요. 서밋 수업을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인터랙티브라고 했는데 사실 뭐 학습 효과적인 측면에서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많아요. 뭐냐면 학습을 할 때 옆에서 즉각적으로 이 피드백을 줬을 때랑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피드백을 줬을 때 아이들의 이 각인 효과가 틀리다. 당연히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줬을 때 아이들이 머릿속에 더 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종이로 하면 피드백이 없잖아요. 내가 한 30문제 풀고 나서야 채점을 하면서 그때 알게 되죠. 근데 서밋 수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죠. 그래서 문제를 풀다가 틀리면 이제 바로 드릴다운 되고 모르면 그 옆에 이제 동영상 버튼을 클릭해서 내가 몰랐던 그 개념을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즉각적인 피드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 입장에서도 더 그 머릿속에 오래 남을 수 있는 거죠. 몰랐던 자기가 부족했던 지식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재밌으라고 하는데요. 이거 2014년인가 그 서밋 수학을 초창기에 저희가 막 할 때 아마 울산에서 어떤 아이가 썼던 수학인데 제가 재밌어서 그랬어요. 막 앞에는 재밌어요. 막 신기하고 재밌었다는데 중간부터 재밌습니다. 그래서 피스가 가죽이라서 만지는 촉감이 좋았다. 그래서 내가 언제 이런 좋은 물건을 만들지 모르는 마음에 좋아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쓴 거는 이제 이 당시만 해도 이제 태블릿이 많이 없었습니다. 요즘 집집마다 다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디지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이끌어줄 수 있으면 제가 보기엔 최고의 매체입니다. 게임하는 데 쓰면 당연히 안 좋은 매체지만 공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매체고 아이들도 쉽게 몰입을 할 수 있는 좋은 부분이라는 거 얘기 드리고 싶고 이것도 이제 미국 선생님이 저희한테 이메일을 썼어요.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미국에도 아이들이 수학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업이 끝났는데 몇 명 아이들이 선생님 더 남아서 이 놀이로 더 공부하고 갈게요라고 한 거예요. 얘네는 이제 교실을 이동하잖아요. 아니 선생님이 자기가 진짜 살면서 이런 경우 없었겠죠? 누가 수학 공부 더 남아서 하고 가겠다고 해 특히 고등학생이. 근데 왜 그랬냐면 여기에도 이제 약간 저희가 게임적인 요소를 넣고 아이한테 문제를 한 번에 맞추면 예를 들면 코인을 3개 주는데 문제를 틀려서 이렇게 드릴다운 쪼개지면 코인이 하나씩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이가 10문제 풀었는데 코인을 30개 받은 거예요. 근데 나는 한 27개 받았어요. 나도 코인을 할 수 있는 것도 없거든요. 그냥 코인이세요. 네. 할 수 있는 것도 없지만 그거 코인 따겠다고 하면 진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밋 수학에도 이런 정치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쨌든 사실 수학 공부가 힘들고 어렵지만
좀 재미적인 요소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학습에 좀 더 몰입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그런 장치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놀이라는 회사를 만든 이유이기도 하고 저희 개인적인 목표이자 회사의 목표가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 수학 공부 다 잘하고 싶어 하잖아요. 맞죠? 아이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의 우리가 교육의 시스템, 우리나라든 전 세계 보면 지금의 교육 시스템에서는 좋은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요. 근데 좋은 선생님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고3 때 대치동에서 월 1,000만 원짜리 가이드를 왜 시키겠어요? 그게 효과가 있으니까 시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좋은 현상은 아니죠. 저는 약간 교육에 대해서는 좀 보편성이 있어야 된다. 누구나 다 좋은 교육을 받을 그런 권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좋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이 방법은 저는 디지털 교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만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주고 아이들한테 정말 쪽집게 과외 선생님보다 더 좋은 학습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식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앞으로 아이들이 저희 거를 통해서 공부하면서 정말 수학 좋아하게 되고 잘했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자 회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길지만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넘게 올바른 수학 학습에 대해서 강연해 주신 김용기 대표님한테 감사의 인사 다시 한번 시간은요. 어머니가 열심히 메모하시고 사진 찍으시고 하시는 모습 너무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모습에서 조금 더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있으실 거고요. 우리 김용 대표님께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져주신다고 하시니까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지금 손을 들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잠깐 마이크 드릴게요. 마이크 안 주는데. 아까 제가 듣기로는 저렇게 하면 아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올 겨울에 출시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이는 3학년이고 1학년인데 3학년인데도 사실은 이제 기초가 탄탄하다는 1학년부터 시작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90% 이렇게 되면 더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니까 하나로 모든 학년이 가능한 게 아니면 그냥 다른 문제집처럼 1학년 거 따로 있고 2학년 거 따로 있고 이런 게 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학년이 따로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든 과정이 방학 예습 과정이고요. 학기 이제 내신 관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다 상관없이 그래서 방학 때 보통 한번 예습을 하고 이제 학기 때 다시 한번 가지면서 심화를 하는 이런 과정으로 이제 구분이 되고 물론 이제 거기서 더 나가서 더 진도를 더 나갈 수도 있겠죠. 선행의 목적으로. 근데 그런 식으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방학, 학기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모든 과정이 다 반학기씩 한 학기씩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초등학교 3학년 1학기 과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과정은 그런 게 있지만 만약에 중학교 1학년 때 말씀하신 대로 구멍이 구멍이라는 게 혹시 초등학교 3학년 때의 구멍이다. 그럼 그거는 다 채워줄 수 과정은 나눠져 있지만 채워줄 수 있다. 그렇죠. 그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들어 학기를 돌아가서 공부해라 이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초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하다가 드릴다운이 되잖아요. 문제를 풀다 틀렸어요. 드릴다운 되면 거기 초등학교 1, 2학년 때 배웠던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자기가 다시 한번 내용을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항상 스텝마다 이 동영상 버튼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몰랐던 내용이 있으면 그 동영상 버튼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한 과정,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과정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드릴다운 되면 보통 1, 2학년 정도는 밑에까지 이제 내려갑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서밋 수학은 제품이 저희가 이제 기술적으로는 중학교 1학년 제품이 초1까지도 내려가게 돼 있어요. 진짜 사칙연산까지도 내려가게 돼 있는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하면 너무 아이들이 복잡해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계를 딱 한 2학년 정도 내려가는 단계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서 실제 서밋 수학은 그런 식으로 드릴다운을 통해서 내 밑에 학년까지 파고 들어간다. 이렇게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여쭤보시고. 제가 학창 시절에 수학을 참 좋아했던 사람이거든요. 성적 그렇게 좋진 않았지만
그때 우리 썸밋 수학을 만났다면 내 수학의 질이 좀 높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들고요. 지금이라도 우리 고1짜리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4학년 친구들이 학습을 하고 있어요. 재밌게 하고 있다는 점 너무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김효규 대표님께서 우리 서밋 수학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 전에 올바른 수학 학습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